저는 뭐 막 훌륭한 투자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막 증권가에 있었던 뭐 전문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개인 투자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시잖아요. 예. 더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경제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고 저도 이제 정말 증권가에 들어가려고 자격증을 다 따고 투자를 하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제가 유튜브를 찍어도 될까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어떤 뭐 경제적인 지식 뭐 이런 관점보다는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과정 자체가 누군가에게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계속 하게 된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토리를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이 투자를 그냥 요행을 바란 게 아니라 정말 고생 끝에 하는 투자들 그 과정에서 결실을 맺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뭐 정말 좀 일찍 본다고 하면은 15살이에요. 네. 이게 15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집안이 되게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모든 걸 잃는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잃고 집을 잃고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 잃으면은 가족을 잃어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 수가 없어요.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결국은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어딘가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럼 친구들도 잃고 그렇다 친구들이랑 연락이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니까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뭘 잃으냐면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 그런 것까지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절망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닥에서 어떻게 내가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15살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또 이제 있었는데 저희 이모 집에 경매책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 경매책을 보는 순간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돈을 벌면 내가 잃었던 집도 찾아올 수가 있고, 잃었던 것들을 다 이제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구나. 그 15살에 그래서 그 경매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와. 그 어떻게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공부를 지금부터 해두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사를 갔는데, 우연히 이사 간 집이 박찬호 선수 윗집이었어요. 공주에. 그러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진짜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선수고 이랬는데 그 선수의 생각, 집이 저희 집에서 밑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꿈을 이루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살다 보니까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었는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운동선수도 주전으로 안 넣어줍니다. 이제 뭐 그런 서러움들까지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다 보니까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원비가 없어서 이모한테 찾아가서 학원비를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학원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진짜 비효율적이구나. 그래서 그냥 한두 달 만에 그만두고 스스로 독학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장학금으로 이제 참고서 계속 사고 그런 끝에 이제 대학을 갈라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비를 벌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대학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처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학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가 없구나. 이제 이런 또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내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찾기 위해서 그때 이제 부산으로 갔었고 이제 거기서 또 우연히 만났던 이제 과외 학부모들, 뭐 집 주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건설업 관련 종사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관점들도 많이 알려주셨고 마침 또 건설주를 투자하기도 너무 좋은 환경이었었고 이래서 또 부동산과 주식을 동시에 이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21살부터 주식도 이제 21살에 투자를 시작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21살부터 재건축을 보러 다녔어요. 우연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좀 21살한테 뜬금포로 거기 광안리에 재건축하니까 거기 알아봐라 사라 3번을 강요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거는 제 뜻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늘의 뜻이다. 이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알아보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죠. 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전인구 소장님이 굉장히 근면성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일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어렸을 적부터 좀 이렇게 습관이 좀 형성이 된 거 그런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왜냐하면 경쟁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이 네. 있으면 그럼 내가 어떤 것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남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걸 제가 하면 예. 일을 따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과외 같은 경우도 보면 수학 과외만 합니다. 영어 과외만 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시간이 다 되면은 다른 과목까지 다 해주겠다. 뭐 문제가 없다. 뭐 이제 수능 친절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니까 과외 구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어차피 같은 가격 안에 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저는 이제 그 전 과목을 두루두루 하려면 제가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학원 강사할 때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마진율을 줄여서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어필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업적으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테크할 때도 사람들 보니까 편하게 앉아서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한 번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부동산도 눈으로 보고 주식도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힌트를 하나씩 발견했던 것 같아요. 예,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의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표현 중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절망의 끝이라는 예. 약간 그런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고 지금은 또 50만이 넘는 유튜버까지 되셨잖아요. 예. 성공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그래도 한 10년, 2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이 이제 별로 없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뭔가를 또 배우고 실천하고 이러면 몇십 년 후에 지금의 전인구 소장님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돈이 벌었다라고 그러면 몇 년 뒤면 그 방법은 다 끝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당신 때나 그렇게 벌 수 있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그런 투자 수단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귀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사면 되는데요. 뭐 사서 편하게 돈을 벌면 되는데요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말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왜 그런 고민을 했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두렵진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용기를 냈을까? 그리고 이제 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차별화를 두고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관점을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는 주식들이 있고 오르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 오르는 코인들도 있겠죠. 예, 그것들을 이제 본인이 잘 찾아보는 게 그런 어떤 과정을 좀 중시하면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그런 네. 면에서 가능하다. 네. 스토리 좀 듣다가 그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어떻게 하시면서 이렇게 좀 밟아 오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다 해봤어요. 네. 다 해봤는데 예전에는 그냥 주식 방송 같은 거 틀어놓고 잠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경제신문 다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네, 다 해봤어요. 막 주간지를 계속 배송시켜서 읽어보고 강연도 따라가 보고 뭐 이제 했는데 너무 시간의 소비가 좀 큰 것 같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뭐 예를 들어 부동산 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에 대한 책을 한 권 읽고 주식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시간 대비 효율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보거나 뭐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직접 투자는 좀 어려우니까 정말 투자를 진행하기 직전 단계까지라도 가서 직접 움직여 보면은 그때 얻는 현실 정보들이 되게 많아져요. 이론과 실제의 갭을 줄여나갈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치가 쌓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되게 많이 두려워하는데 적당한 돈에서 잃는 거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인생을 영향을 주는 돈들은 아니니까 실패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주식 공부를 하다가 부동산 전략을 또 찾았고 부동산 투자법으로 다시 주식 투자를 했더니 의외로 성공률이 높았어요. 부동산은 보통 2년 이상 투자하잖아요. 주식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좀 더 좀 시야를 길게 보는 관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삼성전자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고점이 2021년 초였으면 1년 좀 지난 건데 보통 아파트는 길게 기다려주면서 그러네요. 주식은 당장 올라주길 바랄 마음인데 기업도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수익을 내서 이게 나오려면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다. 지수를 보니까 나스닥이 진짜 3.8%인가요? 엄청 거기에서 새벽에 1% 또 떨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선물 지수로 그러니까 합쳐서 5%까지 하락했다가 다행히 이제 한 4% 정도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두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냥 이유 없이 먼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보통 시간을 조금 텀을 두면 결국은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어제 같은 이유는 큰 이슈 없이 그냥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뉴스가 나온다던가 다음에 대한 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뉴스는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냥 뭐 IMF 세계 경제은행이 전체적인 경쟁률을 좀 성장률을 낮게 지금 책정을 했다. 뭐 러시아 전쟁이 좀 더 세게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런 이슈 대비 증시가 마이너스 5%까지 가는 게 정상인가라 봤을 땐 안 맞아요. 그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것들이 아무리 찾아보려 하더라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밝혀지겠죠. 아니면 그냥 과한 뭐 매도가 누가 나왔다던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저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이제 화요일 계속 3번 연속으로 크게 떨어졌거든요.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뭐 당장 뭐 이래도 뭐 사면 될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사시면 돈 법니다라 말하는 사람도 없고 뭐 사면 돈 법니다 하더라도 따라 사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무서워서. 다들 지금 공포가 잔뜩 질려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공포가 질려 있는 상태에서는 조그만한 이야기들만 던져줘도 사람들이 기겁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상하이가 조금 가장 큰 문제가 좀 아닐까. 이 봉쇄가 우리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말겠지라 했는데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이게 베이징으로도 넘어가고 전반적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인 거예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거 보통 그냥 밀어붙이면은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던진 게 아닌가, 패닉장이 벌어진 게 아닌가. 반대로 말하면은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반대적으로 일방적인 비관론들로 둘러싸여서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더 심리적인 요소가 그죠. 있다고 크다. 예. 최근에 또 실적 발표 데이거든요. 요새 시즌이.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대해서 과하게 두려운 거예요. 그 실적도 그렇게 막 안 좋긴 하다고 뭐 구글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 너무 좋았던 거고 그거에 대비해서 그냥 준하는 성적이라고 하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애매하다 싶어보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GE가 10% 넘게 하락하고 테슬라도 이렇게 넘게 하락하고 이러면서 테슬라도 되게 좋았잖아요. 어디 있어? 테슬라는 실적이 잘 나와도 그러니까요. 트위터를 산대 이러면서 떨어져 버리는 그게 거고. 왜 그럴까?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적인 히스테리를 보이는 장이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질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오히려 약간 역발상의 느낌이 역발상에 대한 용기가 생겨요.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이러니까 나는 사볼까 이제 그런 쪽으로 다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더 바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장세를 좀 보다가 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우선은 장세를 보다 사는 게 제일 좋죠. 좀 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다가 더 밑에 바닥인 그렇죠.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위기 상황이 해제되는 걸 보고 나서 사는 게 가격은 아주 싸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돈을 잃지는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라 그러면 분할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 분할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 전인구 소장님 어떻게 하세요? 우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가가 10% 떨어지면 더 사드리겠다.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뭐 시기 텀을 두고 한 달마다 뭐 사겠다. 아니면은 뭐 떨어지는 날마다 사겠다. 자기마다 관점이 다른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계속 장을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분할 투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피터 린치 그 펀드 나왔을 때 마젤란 펀드 했을 때 13년 동안 연평균 29% 수익률을 냈는데 거기 투자자 중에 절반이 돈을 잃었어요. 단 한 해도 손실 나는 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절반이 돈을 잃었다는 거는 대부분 다 단타로 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로 털고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봤구나. 예,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월급날에 사세요. 아, 그냥 기계적으로? 예, 그냥 기계적으로 월급날 뭐 내 생활비 얼마, 뭐 이거 얼마, 투자할 돈 얼마. 근데 이 중에서도 한국장이 얼마, 미국장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사시는 게 그나마 자기의 어떤 루틴을 지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루틴 유지가 안 돼요. 좀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예,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그러다 보너스 나오면 또 그냥 중간중간 한 번 더 사고 대신에 이제 정말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잘 픽을 해놔야 되겠죠. 아, 그렇게. 예.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오래 봐오셨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렇게 공포에 질린 장 좀 이렇게 비교할 만한 때가 있을까요? 많죠. IT 버블 때 한 번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는데 가장 어쨌든 제 투자 경험에서 가장 흡사했던 때가 2007년 말이랑 비슷해요. 서브프라임 전에. 예, 서브프라임 전에도 뉴스들 보시면은 이게 2000 넘었던 코스피가 1800이 막 깨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막 왜 이러지? 외국인들이 왜 팔고 나가는 거지? 아니다, 다시 오를 거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었는데 나중에 2008년 지나고 나서 결국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엄청난 하락장이 왔죠. 1년 딱 지났을 때부터. 그때 가을에 그러니까 2007년 가을에 위기가 오고 2008년 가을에 폭락장이 왔었죠. 예. 그때 1년 동안은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럴까? 왜 힘이 없을까?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아닐까? 분위기를 보자라고 하면 그거였고 역대적으로 그 위기라던가 하락장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요? 예전에는 이유가 단순했어요. 한 가지 이유로 하락했고 한 가지 이유가 해소되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꼬였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하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그러면서 봉쇄가 자주 벌어지면서 공급난이 벌어졌던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물가가 더 꼬여버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정되려 했더니 중국이 다시 또 상하이 봉쇄를 하면서 또 꼬였어요. 이제는 견디다 못하 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는 금리까지 올려드리는 상황이 됐는데 분명 작년 시점만 해도 뭐 그렇게 금리 많이 안 올릴 거라고 관점을 줬다가 점점 연준에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고 이제 발언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또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거에다가 유가가 또 치솟았어요. 그럼 유가를 낮게 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낮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변수가 뭔가 봤더니 그린 인플레이션. 친환경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이제 국제적인 합의로 만들어 놓은 규제들로 인해서 지금의 인플레를 해결할 만한 공급 확대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셰일 업체들이 이제 채굴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바이든이 이제 공공부지에서 임대를 금지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셰일 업체들이 시출을 할 만한 땅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아주 유가가 올라가니까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 그 손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손이었더라? 아니, 그냥 뭐 시장 논리대로 치면은 보이지 않는 손? 네, 보이지 않는 손. 시장 논리대로 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공급이 같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친환경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까지 꼬이기 시작하면서 실타래가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럼 이 5가지를 어떻게 한 번에 풀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영웅이 등장할 거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한 1년 후에 더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삼국지의 비유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총나라로 이제 조조의 군대가 5가지 방향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수는 이렇게 막으면 되고 이건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5가지 동시에 하니까 장수가 5명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가 뚫리면 지는 거겠죠. 그럼 이거를 다 막아낼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제갈공명 있어야 되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답이 단순했어요. 인플레였어요. 그럼 이 인플레를 해결할 기미가 있냐 없냐가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냐 없냐의 모든 키가 될 겁니다. 인플레를 잡느냐? 예. 그럼 인플레를 잡히게 되면 금리도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어져요.
인플레가 잡히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도 그동안 가격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순이익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유동성이 아직까지 살아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고 그럼 돈들이 다시 또 한 번 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유동성으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이 인플레를 무엇으로 잡을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지금의 관점인데 지금에서는 인플레를 잡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뉴스가 다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고민을 해봤었어요. 의외로 키가 단순하긴 합니다. 하나씩 풀면 돼요. 인생 살면서도 갑자기 삶의 문제가 여러 개가 섞일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하나씩 벗겨나가면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인플레도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좀 보니까 무기를 굉장히 많이 소진해가지고 더 이상 싸울 무기도 별로 없대요. 그래요? 이제 서방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재고가 이제 바닥이 나가고 그렇구나. 이제 러시아에서도 얼마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서방 뉴스에서는 70% 이상은 쓴 것 같다. 이제 남아있는 무기가 많지 않을 거다, 미사일들이. 그러면 결국은 합의로 가겠죠. 뭐 합의가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됐다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공급이 들어올 거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봉쇄를 하고 있지만 이 봉쇄를 풀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무역이 원활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공급 라인이 좀 끊겨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문제였었는데 자동차도 이제 어느 정도 적체됐던 것들이 슬슬 해결되면서 지금 보면 뭐 아반떼가 7개월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제 뭐 한 2달 뒤는 5개월만 있으면 된다더라. 3개월만 있으면 된다더라. 한 달만 있으면 된다더라.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인플레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미국으로 치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서 야금야금 잡혀가지 않을까. 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인플레라는 게. 그러면 조금 시점을 두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이제 금리를 조금 올리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좀 수순이라고. 예, 각오를 해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예전만 0.25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0.5라고 생각하다가 아니다 0.75까지 갈 것 같아.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근데 보면 예전 폴 볼커가 하루 만에 4% 올린 적도 있었어요. 그럼 16단계 올렸어요. 그 폴 볼커가 그분 아닌가요? 그 엄청나게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 예,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런데 이제 그때 파월의 입에서 폴 볼커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한 거예요. 저번 주에. 그래요? 예. 그 폴 볼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쉽게 표현하자면 이 연준 의장들 역사상에는 이순신 같은 사람인 거죠. 내 한 번 바쳐서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 내가 욕 다 먹더라도. 네, 내가 총대 매겠다. 폴 볼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파월이 총대를 매겠다는 뜻이구나. 완전 대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린다는 거야? 그분이 한 10몇 프로, 20몇 프로까지 네, 21%까지 올렸습니다. 와, 기준금리를. 네. 그러면 이제 뭐 알다시피 다 죽는 거죠. 이게 그땐 스태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이긴 한데 지금 스태그냐 인플레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만약에 스태그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폴 볼커로 빙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라도 뭐 기업이 무너지든 서민들이 고통을 받던 간에 우선은 금리부터 올려서 물가를 꽉 잡는 게 이제 연준의 일 임무가 될 거고 스태그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금리를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조절을 해나가겠죠. 지금은 스태그냐 아니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경기가 둔화될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가 좋을 것이냐. 그 보통 금리를 초기에 이렇게 인상할 때는 보통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괜찮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가 본 거예요. 이제 급하게 올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금리라는 게 올리고 나면 효과가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증시는 바로 반응을 하는데 그 현실은 좀 반응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대출 받고 대출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건데 정책자는 그렇지 않죠. 당장 매달 물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왜 다음 달 물가가 또 올랐어? 뭐야 하면서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세게 하다 보니까 이게 3개월, 6개월 뒤에 누적돼서 갑자기 경기 침체로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역대 경제 위기가 다 그렇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게 연속적으로 벌어졌을 때 그 후유증이 몇 달 뒤에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좀 보면서 한 3달 정도 텀을 보면서 야금야금 올려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물가 상태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 세게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혹시 경기 침체와 경기가 좋다 여기 두 가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미국은 괜찮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유럽은 나빠요. 예, 원래는 근데 코스피에 투자하시려면 미국 경기 보지 마시고 유럽 경기를 봐야 돼요. 유럽 경기가 좋았을 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잘 일치합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이 아니고? 미국은 다 죽어도 본인은 좀 끝까지 살아남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 장군만 안 죽고 병사들이 다 죽으면 전쟁 진 거거든요. 근데 네. 장군이 멀쩡하니까 전쟁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유럽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바로미터에 좀 가깝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좀 소비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럽 쪽을 좀 보시는 게 더 먼저일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유럽이 굉장히 안 좋고 미국은 경기가 그래도 잘 버티고 좋아요. 그럼 유럽이 막 버티고 있는데 이제 두 군데가 좋아져야 돼요. 유럽이랑 중국의 경기가 같이 좋아지면 세계 경제가 호황이라 부르고 이제 뭐 미국만 좋으면은 좀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고 나중에 뭐 이런 말 하겠죠. 왜 국장은 떨어지고 미장만 오르나요? 이런 관점이 되는 거고 결국 미국마저 침체를 꺾여 나가면은 다 죽었다. 세계대공 이거는 거고. 맞다.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소장님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시점에서 이제 주식을 만약 산 다음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그 오를 만한 주식,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떤 주식이 좀 좋아 보이세요? 어떤 섹터나?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딱 이거입니다 말하면 좀 그렇고 많이 떨어진 게 제일 좋아요. 뭐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하락한 장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를 보세요. 그것도 이제 단기간에 많이 하락한 거 말고 길게 하락한 거. 뭐 1년 내내 흘러내린 거, 뭐 6개월 내내 흘러내렸다가 다른 업종 섹터 대비 유달리 좀 많이 하락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자면은 반도체랑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반도체 필라델피아에서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국장만 보지 마시고 미국에 있는 글로벌 업종들이 어떤 상태인가 보면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도 전 세계가 다 안 좋고 바이오도 전 세계가 별로 다 안 좋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터널 끝이 언젠지는 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아무도 이거를 모르지.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주식을 하면 안 되고 선물하셔야겠죠. 그런 거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투자자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아까 말한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월급날 해서 반도체 뭐 ETF로 얼마 뭐 바이오 ETF로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투자법이 거의 인디언 기후제 투자법 쪽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세요.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100% 비 오는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냅니다. 그래서